자, 드디어 수학하를 들어갈 겁니다. 뭘 들어간다고? 수학하. 자, 수학하 첫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안 배웠던 요 집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뭘 배운다고? 집합. 그럼 첫 번째,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니까 도대체 집합이 뭔지, 그리고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무슨 방법? 우리가 집합을 배운 다음에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종류, 집합의 분류, 뭐라고? 우리가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또 4번에서는 부분집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부분집합이 뭔지, 뭐라고? 부분집합이 뭔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자, 집합이 이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두 개 이상의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4번에서 알아봤던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라고? 집합을 배울 건데, 첫 번째, 도대체 집합이 뭐냐? 두 번째는 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네 번째는 무슨 집합, 이렇게 부분집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하겠다고? 자, 집합이 두 개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집합들이 이렇게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드디어 우리가 수학하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도대체 집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집합과 원소에서, 자, 첫 번째 집합.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밑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뭐 맨 끝에 모임이란 말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 모임 대신에 이렇게 모둠, 뭐라고 이렇게 모둠, 이렇게 그룹, 이렇게 그룹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모둠과 그냥 그룹이 집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주어진 것, 어떤 조건, 어떤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나뉘어질 때 뭐라고요? 어떤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부르겠다? 걔를 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예쁜 여학생의 모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누구누구 이렇게 예쁜 이렇게 여학생의 모임. 예쁜 여학생 이렇게 여학생 이렇게 모임이라고 썼더니 모임 이렇게. 자, 그럼 생각. 예쁜 여학생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지금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은 예쁜 여학생이 나왔지. 그런데 요 예쁘다는 조건은 우리가 예쁘다는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냐 없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쁜 거야? 모르지. 그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예쁘다는 말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 요 예쁘다는 조건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상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가능할까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이하의 얼마? 5 이하 자연수의 모임 누구 이렇게 자연수 이렇게 모임 이렇게. 이 녀석은 어떻게?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과 2와 3과 4가 되겠지. 그러네. 그러면은
5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4니까 얘는 뭐가 된다? 집합이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걔를 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주어진 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영어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집합 A 뭐라고?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으로 영어 대문자를 써서 집합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리얼리? 자, 두 번째는 원소가 나왔는데, 그럼 원소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원소라고 부른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요 예에서 5 이하의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 이하의 자연수는 얼마? 1도 있고 얼마? 2도 있고 얼마? 3도 있고 얼마? 4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때 요 1 얼마? 요 2 얼마? 요 3과 요 4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주어진 집합의 원소라고 부르겠다고요.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래서 주어진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원소라고 부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집합에 이름을 붙일 때는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런 꼴로 집합에 이름을 붙였는데, 원소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원소는 이렇게 쓸게요. 원소는 소문자 A 얼마? 소문자 A, 소문자 이렇게 B, 소문자 C 이런 식으로 원소의 이름을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번과 같이 요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은 집합 A, 미쳤군요.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소문자 A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읽고,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면은 소문자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쓰고, 얘를 기호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쓰겠다고요. 요 기호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 뭐라고? 소문자 A가 집합 A에 뭐 한다고요? 속한다. 뭐 한다고?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요 오른쪽에 주어진 요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혹은 소문자 A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요 아래와 같이 요 소문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소문자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요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집합 A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1과 얼마? 2와 3과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이 녀석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 빨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집합을 나타내게 된다고.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요 숫자 1은 뭐라고? 요 숫자 1은 집합 A의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요 숫자 4도 집합 A의 뭐가 되니까?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숫자 7은요. 요 숫자 7은 집합 A의 뭐가 아니라 원소가 아니니까 어떻게 쓴다?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확실히? 예.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요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쭉 내리라고 나왔으니까 쭉 내려봐. 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뭘 이용해서 요 중괄호, 무슨 괄호? 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일일이 다 쓰는 거 뭐라고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일일이 다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른다.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뭐라고요?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것을? 원소 나열법. 그럼 예를 들어서 원소 나열법은 우리가 요 위에서 봤던 거 집합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이 원소 나열법이다. 원소 나열법 이렇게 원소 나열법. 자, A가 왜 이래? 한 번 더 원소 나열법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에서는 집합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누구를 이렇게 1과 얼마, 이렇게 2와 얼마, 3과 이렇게 4를 원소로 갖는 게 뭐다? 이것이 원소 나열법이 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법을 우리가 무슨 법? 원소 나열법. 원소를 다 나열을 해라. 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나왔는데 이 조건제시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긴장을 하고서 따라와야 됩니다. 조건제시법은 어떠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른대. 이씨 무슨 말이야? 자, 이건 이겁니다. 방금 얘에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써갔더니 조건제시법. 자, 집합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나 집합 A 요것을 이렇게 씁니다. 먼저 조건제시법의 모양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요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막대기 이 녀석을 전개로 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얘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조건제시법의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요 빨간색 선분의 왼쪽에는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집합의 모양 뭐라고요? 아, 이쪽은 원소의 모양. 누구의 모양? 이렇게 원소의 이렇게 모양. 원소의 모양을 쓰게 되고 오른쪽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조건제시법으로 집합 A를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써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녀석은 다 원소의 모양 이렇게 X라고 쓸 거냐. X 원소의 X라고 쓰게 되면은 쭉 가서 이 조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X는 이렇게 X는 누구? 5보다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자연수 뭐라고? 자연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 이렇게 누가 주어진 집합 A의 원소의 모양이 X인데 요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여기가 EX 마이너스 1 나왔고 이렇게 조건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5보다 이렇게 작은 자연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자, 조금만 올려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가서 올려 볼게. 이렇게 뭐 한다고? 조금만 올려 볼게. 이렇게 자, 되겠죠? 아, 이거 안 되는데 취소. 한 번 더 취소. 이렇게. 아씨, 왜 안 될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렇게. 아이고, 취소. 안 되겠다. 자, 그럼 직접 보겠습니다. 요게 주어진 녀석을 봤더니 조건은 X가 누구보다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X의 모양은 1과 2와 3과 4가 되겠지. 그런데 요 원소의 모양을 봤더니 누구의 모양? 요 원소의 모양을 봤더니 뭐가 나왔다? 이렇게 2x 빼기 1 나왔잖아. 자,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볼 거야. 무슨 나열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방금 x가 1, 2, 3, 4가 나왔으니까
x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하니까 원소는 뭐가 된다? 이렇게 1 된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대입하니까 이렇게 2를 대입하니까 원소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또 3을 대입하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5가 된다. 또 얼마 대입하니까 4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렇게 7이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조건제시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 요런 모양 어떤 거 요 막대기를 경계로 왼쪽은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모양, 오른쪽은 뭐가 주어진다?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방법? 조건제시법.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무슨 다이어그램?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은 어려운 게 아니라 주어진 집합을 그림을 이용해서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다 원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 동그라미를 그리라니까 동그라미 뭘 그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 집합 A 이렇게 다 집합 A 쓰시고 방금 얘에서는 집합 A의 원소가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얼마? 3도 있었고 이렇게 4도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다. 괜찮을까요? 무슨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원소 나열법. 두 번째 뭐?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서니까 조건제시법은 정확히 알고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장 쉬운 거 뭐? 벤 다이어그램. 가능할까요? 진짜? 자, 3번 뭐가 나왔다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가 나왔다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하, 오케이. 자, 3번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개념상으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슬슬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한번 분류를 하자. 뭐에 따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유한집합. 무슨 집합?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유한집합. 즉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000개인 거.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을 때 주어진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유한집합. 괜찮을까요? 그럼 유한집합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네. 무슨 집합? 이렇게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셀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 혹은 정수 전체의 집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개수를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겠다? 걔를 무한집합.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무한집합.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단어 뭐가 나왔냐면 공집합이 나왔습니다. 무슨 집합? 이렇게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고. 뭐가 하나도 없다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런 모양이 공집합이 돼버리겠지. 인정. 물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나 공집합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리얼리 얘가 뭐라고? 이 녀석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고. 괜찮지? 리얼리. 자, 그럼 그 밑에 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냈더니 얘가 기호로 이렇게 n 괄호 열고 A라고 쓴대. 여기에서 요 n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 요 n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말 넘버다. 넘버 뭐라고 이렇게 넘버.
넘버, 즉 집합 A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다 생각을 해봐. 집합 A가 이렇게 원소 3과 4를 갖는 집합일 때 이렇게 NA라고 뭐라고 이렇게 NA라고 나오게 되면은 얘는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다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답을 쓸 때는 몇 개 이렇게 2개라고 답을 쓰면 되겠지. 괜찮지? NA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괜찮을까요? 레알 진짜로.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요 공집합 있잖아. 무슨 집합?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 될까? 무한집합이 될까? 뭐라고? 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 아,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뭐다? 공집합도 바로 유한집합의 하나가 돼버린다. 뭐가 된다고? 이렇게 유한집합의 하나가 된다고.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 들어갑니다. 점점점점 들어가시고. 자, 4번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부분집합이 나왔지. 무슨 집합? 요 부분집합. 부분집합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누가 주어진 상태? 집합 A와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의 모든 원소가 누구 잠깐 취소. 뭐라고요? 이렇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요 집합 A를 집합 B에 뭐라고 부르겠다? 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봐봐. 나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나 집합 A가 나왔고요. 집합 A의 원소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자, 집합 B는 또 이렇게 주어져 있대. 나 집합 B 이렇게. 자, 이 집합 B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과 같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얘가 집합 B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경우 집합 B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렇게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혹은 A가 B에 뭐한다? 포함된다. 뭐라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혹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기침.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뭘 헷갈렸냐면 이런 거. 우리가 오른쪽에서 배웠던 기호 중에 요거 배웠었죠. 이렇게 무슨 기호? 삼지창 기호. 방금 또 뭘 배웠다고? 요런 기호도 배웠었잖아. 요 두 기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요 두 개의 기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요 첫 번째 녀석은 누구와의 관계. 그렇지. 요 첫 번째 녀석은 왼쪽은 이렇게 원소 이렇게 원소. 오른쪽은 뭐였더라? 오른쪽은 이렇게 집합. 결국 요 삼지창교는 누구와의 관계였다고? 원소와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 아래쪽에 주어진 이 녀석은요. 여기 이 녀석은 누구와의 관계. 그렇지. 얘는 그냥 왼쪽도 이렇게 집합, 이렇게 집합. 오른쪽도 뭐다? 오른쪽도 이렇게 집합. 요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요 포함기호를 이용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조금 더 내려와서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부분집합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익힐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읽어볼 테니까 잘 봐봐. 집합 A와 B와 C가 주어졌을 때 A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야? A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이 얘기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뭐라고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고? 부분집합이래. 뭐라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A는 A의 부분집합, B는 B의 부분집합, 그리고 C는 C의 부분집합, 그리고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괜찮겠습니까? 레알? 진짜? 자, 두 번째 걸 봤더니 두 번째 거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래. 이 녀석의 의미는 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무슨 얘기라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 공집합은 C의 부분집합, 그리고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 이거와 같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괜찮지? 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만 한다. 자, 세 번째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거 읽어봤더니 A가 B에 포함되고 이렇게 B가 C에 포함되게 되면은 당연히 A는 누구한테? A는 이렇게 C한테 포함돼 버리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지? 자,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5번은 뭐가 나왔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왔네. 뭐라고요? 서로 같은 집합. 즉,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뭐라고?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집합이 서로 뭐 할 조건? 같을 조건. 자, 읽어볼까요?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A가 B에 포함되고 그와 동시에 B도 A에 포함될 때 이럴 때 우리가 A랑 B랑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얘를 기호로 A랑 B랑 서로 같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해를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집합 A. 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고 나왔으니까 집합 B를 또 이렇게 그려. 나 집합 B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괜찮죠? 나 집합 B. 근데 이거와 동시에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면서 집합 A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이거 잠깐만. 자,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선생님 잘 좀 그리세요. 미안합니다. 자, 집합 A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집합 A. 그런데 우리가 요 처음에 그린 집합 A랑 나중에 그린 요 집합 A랑 서로 같은 거니까 요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서로 같다면서. 그럼 얘랑 서로 같게 되니까 집합 B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집합 B도 집합 A와 같을 수밖에 없겠네.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 자,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을 조건이 뭐라고? A가 B에 포함되고 누가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이렇게 뭐한다? 포함된다. 괜찮지요? 리얼리 진짜로? 자, 두 번째 거는 진부분집합이 나왔습니다. 무슨 집합? 진짜 부분집합. 뭐라고? 진짜 부분집합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이거 같아요. 자, 진부분집합의 의미를 봤더니 요거를 봤더니 A가 B에 포함된다면서 요것만 쓰게 되면은 A가 B에 포함되는 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랑 B랑 같지 않은 거 뭐라고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B랑 같지 않은 요 A를 바로 뭐라고 부른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다고.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 A가 1과 2를 원소로 갖고 집합 B가 이렇게 얼마, 얘가 1과 얼마, 2와 이렇게 3이라고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을 봤더니 집합 A가 어떻게 집합 B에 이렇게 포함되겠지. 포함되면서 A랑 B랑 같냐 틀리냐. A랑 B랑 같지 않으니까 요 A를 뭐라고 부르겠다. 요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진부분집합이 된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만일 요 집합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원소 3을 갖게 되면은 3도 가지게 되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인 건 맞지만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말은 못한다. 이해가 될까요? 무슨 집합? 진부분집합. 무슨 집합? 이렇게 진부분집합. 괜찮지? 진짜? 리얼리? 확실히? 예.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고생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왔네. 누구의 개수?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요 부분집합의 개수만 한번 구해 보겠다고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원리는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니까 반드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원리를 익혀둬야만 합니다. 뭘 익히자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원리. 자,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나. 얘 집합 A가 이 녀석 1과 얼마 2를 원소로 갔는데, 그럼 우리는 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자고. 집합 A의 부분집합을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서 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 그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집합 이렇게 1, 원소가 두 개짜리인 부분집합 이렇게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따라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겠지?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 집합 A가 이렇게 나왔대. 얘가 얼마? 이번엔 1과 2와 이렇게 3을 갖는데 3.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 중에 이것도 당연히 같겠지. 자,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부분집합. 이렇게 한 개짜리 1, 몇 개짜리 이렇게 한 개짜리 2, 몇 개짜리 이렇게 한 개짜리 이런 부분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부분집합 얼마? 1과 2, 몇 개짜리 이렇게 1과 이렇게 3, 몇 개짜리 이렇게 2와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몇 개? 8개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만 구하라고 나온다. 뭘 구하라고? 부분집합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만 구하라고요. 자,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무조건 뭘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라. 뭘 이용해라? 이렇게 뭔 다이어그램? 이렇게 벤 이렇게 그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뭘 이용하자고? 벤 다이어그램.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 알지? 뭔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방금 집합 A 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래. 이렇게 나 집합 A라고 쓰고, 우리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니까 나 부분집합 이렇게 표시를 해. 이렇게. 괜찮죠? 자, 조금 더 예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도 해줘. 이런 식으로. 자, 집합 A가 이렇게 1과 2를 원소로 가지니까 만일
요 원소 1이 요 파란 부분에 올 수도 있고 원소 1이 요 파란 부분의 바깥쪽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 원소 1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그와 동시에 요 원소 2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원소 2가 요 파란 부분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요 파란 부분의 바깥쪽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원소 2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 원소 2가 자리를 잡는 방법이 몇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게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거 두 번째 집합 A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질 때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 그려. 나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림으로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자,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집합 A.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니까 부분집합을 표시해. 이렇게 부분집합 X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역시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집합 A의 원소가 1과 2와 3이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원소 1이 요 원소 1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얘가 여기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뭐라고요? 그럼 1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곱하기 마찬가지로 요 원소 2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원소 2도 요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 바깥쪽에 이렇게 원소 2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같은 방법으로 원소 3이 자리를 잡는 방법 이렇게 나왔대. 3 혹은 어디? 바깥쪽에 3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일이 부분 집합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개수를 세지 말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원소가 여기에 있을 거냐 저기에 있을 거냐 원소가 여기에 있을 거냐 저기에 있을 거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고요. 이해가 될까? 진짜? 자, 그러면은 주어진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주어진 녀석을 봤더니 집합 A가 A1부터 AN까지 원소가 몇 개 나왔다고? 원소를 N개 가지고 있지.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뭔 다이어그램? 이렇게 커다랗게 집합 A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 쭉 그리시고 자, 집합 A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거니까 부분 집합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자, 쭉 갑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자, 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요 A1이 우위치할 수 있는 방법은 A1이 요 파란 부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쪽에 요 바깥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곱하기. 그럼 A2는 어디에? A2도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이렇게 A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A2가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몇 가지? 두 가지. 마찬가지로 요 A3도 요 안쪽에 이렇게 A3가 있을 수도 있고 요 바깥쪽에 이렇게 A3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괜찮냐? 점점점 곱하기 어디까지? 요 AN도 어디에? 요 안쪽에 이렇게 AN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어느 쪽에 요 바깥쪽에 이렇게 AN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따라서 총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게 되냐면 2의 몇 승가지? 이렇게 2의 이렇게 n승가지가 만들어지겠지. 몇 가지? 2의 n승가지. 그래서 주어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얼마? 2의 n승계가 나오게 된다. 원리가 이해가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선배들처럼 공식 외우지 마.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니까 절대로 공식을 외우지 말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라고요. 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뭘 구하자? 이렇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는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차이점이 뭔지 알지? 그렇죠.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뭐만 빼자? 자기 자신. 뭘 빼자? 자기 자신. 그래서 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방금 위에서 구한 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자? 이렇게 한 개를 빼자. 뭘 빼자? 이렇게 한 개. 요 한 개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자기 자신이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리고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요 3번과 4번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3번과 4번이라고. 자, 3번을 읽어봤더니 주어진 집합에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재. 뭐라고?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집합 A가 여기다 쓸까? 자, 집합 A가 이렇게 누구냐면은 원소로 1과 2와 이렇게 3과 4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인데 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뭐라고?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다?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렇게. 괜찮죠? 나 집합 A.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도 안쪽에 이렇게 그려봐라. 자, 또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색깔도 칠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분집합 X가 반드시 누구를? 1과 2를 원소로 갖는다면서 누구를? 1과 2를 원소로 가질 거니까 1과 2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냐. 인정?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 나머지 원소인 요 3은 어디에 갈 수 있을까? 3은 요 파란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또 4는 요 4도 요 파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 파란 부분 바깥쪽에 이렇게 4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마찬가지로 누구? 요 원소 5도 요 파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때도 있고 혹은 파란 부분에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죠.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따라서 몇 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8개가 나오게 된다. 괜찮겠습니까? 리얼리? 이것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될까요? 자, 오늘은 수학하 첫 시간 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 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은 집합의 의미,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종류, 그리고 또 부분집합도 배웠었고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 새로운 정의가 막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긴 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뒤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다 보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가능성이 100%. 진짜라니까. 진짜로.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